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한 책 소개입니다. 이 글은 소설이 아니라 연극 극본입니다. 저는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글을 읽는 내내 연극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극본을 읽는데 익숙하지 않고 별다른 설명 없이 사람들의 대화가 막 오고 가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내용이 머릿속에 이제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극으로 본다면 누가 누군지는 이제 정확히 구분은 될 것 같아서요. 여기에 나온 이제 주인공이 이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데 두 주인공의 이름도 되게 낯설어서 정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극본으로 연출된 연극은 부조리 연극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나쁜 말로는 이제 무척 정신이 없는 극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극본을 읽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부조리한 극본을 읽으려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가?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가? 이거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가? 이거 결론이 있을까? 고도는 누구일까? 네. 내가 이것을 계속 읽을 가치가 있을까? 계속 읽고 있으면 정신이 분열될 것 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의 제목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유명한 책이니까 사람들 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내용이나 저자에 대해서는 뭐 하나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얼핏 이제 주워 들은 게 고도가 사람 이름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글은 맥락이 없이 막 흘러가요. 맥락이 없이 막 흘러가는데 단 하나의 줄기가 있습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이제 고도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고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왜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데 그게 이 책에 이제 흐르는 단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에스트라공 가자. 블라디미르 가선 안 되지.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대화가 막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도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죠. 근데 고도가 누구인지 극본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도는 신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고요. 고도 G-O-D-O-T 스펠링을 하면 G-O-D-O-T인데 영어로 그 god과 프랑스어 우즈 네 라고 이렇게 발음하던데 이게 합친 합성어를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이라는 뜻이니까 고도는 신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물론 이제 베케트가 신을 함축하는 단어를 일부러 쓴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정확하게. 실제로 사람들이 베케트에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자에게 고도가 누구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베케트도 자신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도 알았으면 이제 글에 써놓았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정확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극본의 전체 맥락에서 그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고도가 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베케트는 인간에게는 그 대상을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극본을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군지는 베케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 네,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출간한 것은 1952년, 그의 나이가 47살일 때였습니다. 47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1952년이 중요하겠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가 이제 한참일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전쟁은 인류에게 엄청난 물리적 타격을 가했고 더불어서 인류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대단했습니다.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서로의 육체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서로를 파멸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서 19세기에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졌던 학문의 발전, 특별히 과학의 발전은 인간이 이제 진정한 지구의 정복자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근데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막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얻은 힘을 잘 쓸 거라고 스스로 믿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몰랐는데 19세기, 20세기 사람들이요. 근데 세계대전이 터진 것입니다. 인간의 꿈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건이었죠.
인류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꿈꾸듯이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에 잠긴다. 그건 멀지만 좋은 걸 거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 에스트라공. 나 좀 안 거들어 줄래? 블라디미르. 그래도 그건 오고야 말 거라고 가끔 생각해보지. 그런 생각이 들면 기분이 묘해지거든. 모자를 벗는다. 모자 속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다시 쓴다. 뭐라고 할까?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적당한 말을 찾는다. 섬뜩해 오거든. 힘을 주어 섬뜩해진단 말이야. 다시 모자를 벗고 속을 들여다본다. 이 섬뜩함이란 단어는 하이데거가 인간 존재를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이데거가 이해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설명하는 단어를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염려입니다. 염려.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이죠. 인간이 염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을 알 수 없는 이제 불안감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인간이 존재로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비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존재를 이제 없을 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은 결국 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갑자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이제 편안함을 느꼈던 이제 주위의 환경에 갑자기 어색함을 느끼면서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죠.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죠. 한 사람의 삶에도 불안과 섬뜩함이 발생하지만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는 공동체적인 섬뜩함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인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각만 남게 된 거죠. 고도를 기다리면은 인간에게 남은 조각들을 열거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글이. 근원적인 불안감이 드러납니다. 순간순간 어떤 행동을 합니다. 주인공들이. 출연하는 그 사람들이 구두를 벗는다던가, 뭐 당근을 먹는다던가,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새로 만난 사람과 막 대화를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목매달아 죽으려는 시도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공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전체 맥락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지?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각이 나버려서 각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마치 깨져버린 유리병처럼 말이죠. 그래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리고 더 이상 연극을 볼 필요 없겠다. 이게 뭔 얘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즈음에 배우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가자. 근데 또 안 된다고 또 말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 정신없는 극본에 흐르고 있는 유일한 정신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에스트라공. 정말 내일 또 와야 하니? 블라디미르. 그래. 에스트라공. 그럼 내일은 튼튼한 끈을 가지고 오자. 블라디미르. 그래. 에스트라공. 디디. 블라디미르. 왜? 에스트라공. 이 지랄은 이제 더는 못하겠다. 블라디미르. 다들 하는 소리지. 에스트라공.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 블라디미르. 내일 목이나 매자. 사이. 고도가 안 오면 말이야. 에스트라공. 만일 온다면? 블라디미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이 문장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나오는 말이 이제 무슨 소린가 라는 말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것 같은 말들이 막 이어지죠. 유리컵을 깨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떠드는 아이들의 대화 같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미 깨진 유리컵을 이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데 엄마가 오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근데 엄마가 오지 않아서 이제 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서로 짓거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 말을 멈추면 너무 무서운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섬뜩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말을 멈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딱히 생산적인 말을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막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1950년대는 고도를 기다리기는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현대인의 삶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조각난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 큰 맥락이 없죠. 맥락이 있다면 뭐 자본주의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파편화된 조각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고도를 기다리지도 않죠. 몇 년 전에 많이 팔렸던 에세이 제목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고 고도를 기다리진 않죠. 파편화된 삶을 회복시켜줄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달랐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극본은 현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공연이 된다면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공간과 인기를 얻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를 기다리면은 짧은 극본인데 저는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의미 없이 조각난 삶의 순간들을 사는 블라디미르 디디와 에스트라곤 고고의 바보 같은 말과 행동을 보는데 집중력을 막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책을 보고 있기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현대인의 틱톡 영상 같은 삶이 이미 1950년대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와 달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도를 기다리지도 않으니까요. 고도가 와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조각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이 조각들로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였습니다.